준서야,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제게 이런 목소리로 전화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무슨 범죄자가 됐다는구나.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방금 전까지 읽고 있던 그 수법. 전형적인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그 전화 끊으세요. 절대 개인정보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근데 방금 전에 벌써 내 주민등록번호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가로 일하면서 수많은 피해 사례를 봐왔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당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당장 퇴근하고 집으로 갈게요. 그때까지 절대 다른 전화 받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서 금융감독원 사무실에서 여느 때처럼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 보고서를 읽고 있었죠. 그때 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와 전화를 끊고 급하게 집으로 갔습니다. 평소 40분 걸리는 거리를 25분 만에 달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가로 일하면서 수많은 피해 사례를 봐왔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당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생 당당하게만 계시던 분이 이렇게 작아 보이신 적이 있었을까요? 마치 실수를 저지른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검찰청이라고 전화가 와서 카드 비밀번호랑 보안카드 번호를 불러줬어. 아버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발신번호도 정확히 은행 번호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하더구나. 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 그랬더니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하고 전화를 바꿔줬어.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계좌가 돈 세탁에 이용됐다는 거야. 범죄 조직이 내 명의를 도용해서 계좌를 만들었다면서. 진짜 내 계좌랑 비교해봐야 한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가슴도 같이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카드 번호랑 보안카드 번호를 다 불러줬어. 내가 평생 은행에서 일했는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하신 아버지께서 보이스피싱에 당하실 줄이야. 하지만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 신청하겠습니다. 통장과 카드 모두 주세요. 은행으로 달려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너무나도 교묘해졌습니다. 발신번호 조작은 기본이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금융기관 데이터베이스 화면을 그대로 재현해서 피해자를 속이기도 했죠. 다행히 은행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즉시 모든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했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실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제가 그동안 봐온 보이스피싱 수법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정말 교묘해요. 은행이나 검찰 사칭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백신 업데이트, 택배 조회, 대출 상담까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있을 법한 모든 상황을 노립니다. 그렇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지. 아니에요. 금감원 직원들도 당할 수 있을 정도예요. 특히 요즘은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내기도 한답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금융계에서 일하셨지만 이런 첨단 범죄 수법은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는 딸의 목소리로 부모님을 속인 사례도 있었어요. AI로 딸의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해서 엄마, 나 급히 돈이 필요해라고 한 거죠.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는 것은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 의심되면 일단 끊으시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하셔야 해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특히 노인층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설명드릴 때는 한숨을 깊게 내쉬셨죠. 우리 또래 사람들이 많이 당하겠구나. 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주요 타겟이에요. 특히 독거노인분들은 더 취약하시죠.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들이 금감원에 있어서 다행이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쩌나.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전문가가 가족에게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의 위험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이제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면 이 사건은 통계의 한 숫자로 기록되겠지만 그 뒤에 숨은 피해자들의 아픔은 결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융감독원으로 출근하는 길, 어제의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최근 3년간의 보이스피싱 피해 통계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60대 이상 노년층의 피해 금액이 전체의 47%를 차지했습니다. 점심시간, 평소처럼 도시락을 먹으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사라진 돈이 무려 7천억 원. 그중 3,290억 원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피해액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잠시 시간 되세요. 그래, 준서 씨. 무슨 일인가? 제가 새로운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싶은데 조언 좀 구해도 될까요? 김 과장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아버지의 일, 그리고 제가 구상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좋은 생각이네. 근데 혼자서는 벅찰 텐데. 네, 그래서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해요. 아버지가 은행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지역 어르신들과도 친분이 많으시거든요. 퇴근 후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시던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지역 어르신들을 모아주시면 제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할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아버지는 은행에서 평생 일하셨잖아요. 어르신들 입장에서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도 걱정이 많았단다. 얼마 전에 이웃집 김할머니도 택배 사기를 당하셨다고 하더구나. 우리 또래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경험과 제 전문성을 합치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제의 좌절감 대신 새로운 결심이 서신 듯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아는 분들한테 연락해 볼게.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모임을 자주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어르신들께 연락을 돌리기 시작하셨고, 저는 교육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준서야, 벌써 10분이나 참석하신다고 하시네. 다들 관심이 많으시더라. 정말요? 다행이네요. 제가 실제 사례들을 정리해뒀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녁 식사 후 아버지와 함께 교육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어떨까? 아버지의 조언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었던 거죠.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준서야, 우리 동네 박할아버지가 지난달에 손자 사칭 전화를 받으셨대. 그 이야기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 네, 좋은 생각이에요. 실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더 와닿으실 거예요.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은행 근무 시절의 경험을, 저는 금감원에서 보았던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뭘?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오히려 다행이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좀 더 안전하게 사실 수 있길 바란다. 프로젝트 시작까지 일주일. 우리는 매일 밤 만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참석자 명단을 정리하시고 저는 교육 내용을 다듬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첫 교육이 시작됩니다. 과연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시도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경로당 안으로 들어서자 30명 가까운 어르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오신 PPT 자료를 띄우고 보이스피싱의 실체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7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피해액입니다. 경로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스크린에는 매년 증가하는 피해 통계가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피해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사실에 어르신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하셨습니다. 이 말에 어르신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평생 은행에서 일하신 분이 당할 뻔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보이스피싱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단순한 전화 사기에서 시작해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활용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요즘은 발신번호 조작은 기본입니다. 실제로 경찰서나 검찰청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AI 기술로 자녀나 손주의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따라한다는 겁니다.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나?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파헤칠 차례였습니다. 스크린에는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보이스피싱 유형들이 하나씩 떴습니다. 검찰 사칭형, 건강보험 환급형, 대출 사기형, AI 자녀 사칭형, 택배 사칭형까지. 각각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하게 진화했는지, 어떤 심리를 이용하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는 수법 3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서 환급금을 미끼로 하는 수법, 자녀나 손주를 사칭해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수법, 그리고 택배 배송을 빙자한 스미싱 수법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제가 보여드릴 영상을 잘 봐주세요. 실제 보이스피싱 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녹음한 겁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경로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화면 속 사기꾼은 마치 실제 은행원처럼, 실제 검사처럼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알고 있었죠. 강의실 구석구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분은 메모를 하시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80%가 자신은 절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피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학력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보이스피싱 사례가 떴습니다. 어르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제 아버지께서 직접 당하실 뻔했던 사례입니다. 실제 통화 녹음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하나은행 보안팀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네? 제가 무슨... 고객님 계좌에서 불법 자금 유출이 확인되어 검찰청 수사관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은행 직원을 사칭합니다. 전화번호도 실제 은행 번호로 뜨고 심지어 제 아버지의 실명과 계좌번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통화 녹음이 이어서 재생되었습니다. 검찰청 특수범죄수사과 김민석 수사관입니다. 현재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 어르신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나도 이런 전화 받았는데. 이렇게 검찰청 수사관으로 바꿔서 더 큰 압박감을 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하죠. 녹음된 통화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는 이미 개인정보를 알려주실 뻔했습니다.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신 분이 왜 이런 실수를 하셨을까요? 화면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심리 전략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기범들은 우리의 심리를 완벽하게 파고듭니다. 두려움을 주고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다음 화면에는 AI 음성 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스피커에서 자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 휴대폰이 고장났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경로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떠신가요? 진짜 자녀분 목소리와 구분이 되시나요? 이제는 AI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우리 아들이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혹시 그것도? 네, 맞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자녀나 손주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어요. 특히 급하다, 전화기가 고장났다는 말이 나오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문자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교묘한 수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택배 문자 사기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의 문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고객님의 택배가 주소지 불명으로 보관 중입니다. 확인 바랍니다. 운송장 번호 123만 4567 배송 실패. 위치 재확인 필요. 이런 문자가 오면 절대로 링크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진짜 택배 회사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지 않아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드셨습니다. 그럼 진짜 택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좋은 질문입니다. 이럴 때는 택배 회사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 직접 들어가서 조회하셔야 합니다. 문자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다음 화면에는 코로나19 관련 사기 문자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런 문자도 많이 옵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배송해 드립니다. 수령지 확인 필요. 코로나19 의료비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확인 후 수령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저런 거 다 진짜인 줄 알았네. 많은 분들이 속으십니다. 특히 건강이나 돈과 관련된 내용이면 더 쉽게 속으시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공공기관은 절대로 문자나 전화로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사기 사례 화면이 나왔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저축은행입니다. 고객님께서 최근 대출 상담을 요청하셨죠? 아니요. 제가 그런 적이.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마침 고객님께서 우대금리 대상이십니다. 연 3%대 특별 대출이 가능하신데 상담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에는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다시 사기범들의 계좌로 보내게 만듭니다. 통계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7천억 원, 그중 60대 이상 피해액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피해자의 80%가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학력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로당 안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읽혔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구체적인 예방법과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스피싱 예방수칙이라는 제목이 크게 떴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지, 실제 전화가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예방수칙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입니다. 전화나 문자가 와도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경찰,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행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진짜 은행에서도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은행원은 절대로 전화로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를 묻지 않아요. 의심되면 일단 전화를 끊으시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은행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역할극 영상이었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잠시만요. 제가 직접 은행에 전화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일단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통장이나 카드에 있는 은행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메모를 하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가 진짜 은행 번호로 뜨던데. 네, 맞습니다. 요즘은 발신번호 조작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설사 실제 은행 번호로 보여도 일단 끊으시고 직접 확인하세요. 이번에는 자녀 사칭 보이스피싱 대처법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자녀나 손주를 사칭하는 전화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급하다, 지금 바로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면 의심하세요. 반드시 평소에 알고 있던 자녀분의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상황을 재현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한데. 어머, 우리 아들 목소리가? 응, 내 폰이 고장나서 친구 폰 빌렸어. 알았어. 그런데 엄마가 내 번호로 한번 확인해 볼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이 진짜 어려움에 처했다면 기존 번호로 연락이 될 거예요. 사기꾼이라면 그렇지 못하겠죠. 택배 문자 사기 예방법도 설명했습니다. 실제 택배 문자와 사기 문자를 비교하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택배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있다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택배 조회는 반드시 택배 회사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하셔야 합니다. 한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잘 모르시면 자녀분께 연락하시거나 택배 기사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이어서 대출 사기 예방법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한 전화도 많습니다. 특히 저금리, 특별 대출이라는 말이 나오면 조심하세요. 진짜 금융기관은 절대로 먼저 전화해서 대출을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 재현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고객님, 정부 지원 특별 대출인데 선착순이라? 죄송합니다만 저는 직접 은행에 가서 상담받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대처법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다면 즉시 110이나 1332로 신고하세요. 경찰과 금감원이 24시간 상담해 드립니다. 빨리 신고하실수록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연을 위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사기꾼 역할을 할 테니 어르신들이 직접 대처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점점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하셨습니다. 당신이 은행 직원이라고? 그럼 내가 직접 은행에 전화해 보겠소. 우리 아들이라고? 그래, 엄마가 내 번호로 전화해 볼게. 연습이 끝나갈 무렵 어르신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비상연락망을 나눠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금감원이나 경찰서 번호도 있고 제 연락처도 적어놨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버지의 말씀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좋은 일 했다. 저분들 표정이 처음이랑 많이 달라지더라. 맞습니다. 처음 경로당에 들어섰을 때 어르신들의 표정에서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끝날 무렵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이제는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AI 기술을 이용해 목소리를 완벽하게 따라하고 전화번호를 속이고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사칭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첨단 범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1,000만 원을 사기당하셨다고 했죠. 자녀 목소리를 흉내낸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으신 돈을 잃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아직도 선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마저 당할 뻔하신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요.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7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피해액입니다. 하지만 이건 신고된 사례만 집계한 겁니다.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범죄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질 겁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 희망을 받습니다. 어르신들이 실전 연습을 하면서 보여주신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신이 은행 직원이라고? 그럼 내가 직접 은행에 전화해 보겠소. 우리 아들이라고? 엄마가 내 번호로 확인해 볼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려드리면 어르신들도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특히 홀로 계신 분들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분들께 더욱 신경 써주세요. 보이스피싱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 자신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전화로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둘째,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셋째, 자녀나 손주를 사칭하는 전화는 반드시 기존 번호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를 당하셨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즉시 112나 1332로 신고하세요. 빨리 신고할수록 피해 복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사회를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주의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분명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더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함께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